여러분들도 이게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열었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재미있게 영화 감상하듯이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마이크를 말씀드렸던 게 지금 목소리를 막 톤을 높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목이 좀 갈라지거든요. 아껴야 되는데. 자,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열었더니 미처분 잉여금이 19억이 있고 청산시 소득세는 7억 6천으로 되어 있어요. 10년도 설립이에요. 4명이고. 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 딱 봤었을 때 첫 페이지만 제가 약간 강의식으로 조금 설명드리고 뒤에서부터는 토픽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미처분 잉여금 19억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문을 닫으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7억 6천. 이 이야기를 저는 대표님께 이야기 드리고 바로 클로징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당장에 왜 문을 닫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제 그 강의 올려놓은 거를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은요, 무조건 문 닫으셔야 돼요. 승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 CEO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계를 하기 위해서 미처분여금을 쌓아놓고 넘기게 되면 그냥 상속세 폭탄만 전달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같은 시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치 앞도 모르죠. 지금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5년, 10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상속이나 증여 등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자녀는 세금만 내고 이 회사는 문 닫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습법상 기업 가치가 봤더니 전체가 한 26억 정도 돼요. 이제 규모가 좀 크지 않은 회사니까 26억 정도 되는 회사를 상속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세금은 한 6억 정도 냈다고 해볼게요. 지금 뭐 좀 세이브 돼서 6억 정도 냈다. 세금 내고 나서 이 회사의 규모가 26억을 유지할까요? 규모가 없는데 이 사업 주관하셨던 분이 안 계신데 결국엔 지금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100억짜리 회사를 물려받아서 세금을 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50억 내고 나도 이 회사가 30억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가치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세금을 50억 냈는데 회사 가치는 30억이야. 20억을 까먹은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100억을 물려줬다고 생각이 들고 50억은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여기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 정리를 하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다. 그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미처분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되고 한 7억 정도가 청산소득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산소득세는 일시 배당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처분잉여금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일시에 배당을 하게 되겠죠. 방금 살짝 내려갔다 왔는데 주주가 두 명이었으니까 아마 쪼개져서 배당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랬었을 때 배당 소득세를 계산해놨다. 자, 그리고 설립일 이런 거 보실 때 10년도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상법상 우리가 좀 바뀌었던 시점들이 보면 1997년도, 그 다음에 2001년도 이럴 때 상법이 좀 바뀌면서 명의신탁 케이스들이 있었죠. 요게 그 언저리나 전후에 있었다라고 하면 명의신탁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10년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보는 부분들이고 종업원이 4명이니까 많지는 않네요. 근데 종업원이 좀 숫자가 된다라고 하면 혹시 경쟁 청구할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자, 도배 실내 장식 및 목공 사업이라고 돼 있고, 실내 건축업이군요. 또 이런 것들 연역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10년 동안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네요. 그쵸? 뭔가 커지고 증가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산이 보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시점, 19년 가운데 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얼마 정도? 한 40% 이상 자산이 증가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뭐가 또 증가하겠어요? 부채? 부채 또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을까, 자본이 증가했을까를 들여다봐야겠죠. 봤더니 빨간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기 보라색은 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자, 빨간 게 뭔지 봤더니 자본이네요. 부채가 아니네요.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여러분들 정의가 뭐죠? 자산의 정의.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 이게 약간 수준이 있는 표현이긴 했는데 어쨌든 부채 플러스 자본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뭐예요? 그랬더니 남자 플러스 여자래요. 이게 약간 정의에 대한 약간 오류거든요. 설명은 가능하지만 정의라고 보기는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럼 남자는 뭐야? 사람에서 저기 여자 뺀 거 뭐, 남자다.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뭐냐면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 자체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자산의 정의예요. 되셨어요? 제 통장에 지금 보통 예금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제 지금 보통 예금 통장에 급여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 네, 이게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자산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현금 자산이고 얘도 자산이고 다 자산인 것 같아 보이지만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대표님들을 설득하기가 너무너무나 편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처분여금을 정리하는 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이죠. 뭐 이익 소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이거잖아요. 가지금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미처분여금 갖고 하잖아요. 모든 게 거의 90% 이상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이 회사에서 돈을 뺄 이유를 만들어 드리는 게 기본적인 AP의 스토리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현금이 있어요. 방금처럼 보통 예금 통장에 30억이 있어요.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예. 그리고 미처분용이 19억이 있는데 다 빼라 그랬죠. 19억을 다 뺄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PM님들이 단순하게 미처분용은 보고 저거를 다 어쨌든 엑시트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돼버렸던 상황이 요걸 다 빼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얼마까지 빼고 어디까지 빼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자산이 아닌 것만큼 빼는 거예요. 회사에 30억이 있는데 30억 전체가 자산이 아니라 10억만 자산이고 20억은 자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산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사기꾼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효율 자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보통 예금 통장에 3천만 원이 자산이 아닌 것처럼 회사에 있는 돈, 방금 얘기했던 게 20억이 될지 얼마일지 뒤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돈은 자산이 아닌 거예요. 아닌 돈은 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개인은 개인 사업자, 매년 우리가 그냥 세금 내고 다 털어버린다고 얘기했고 법인은 계속해서 쌓여가니까 이렇게 쌓여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법인으로부터 돈을 뺀다라는 건 한 번에 회사를 그냥 문닫으냐 청산소득세. 그렇지 않고 매년 뺀다라고 하면 매년 배당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또는 급여로 가져 나오겠죠. 또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가져 나오겠죠. 또는 중간에 상여로 가져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법인으로부터 돈을 빼게 되면 그 돈은 결국에는 내 개인이죠. 종합소득세의 개인 사업자의 근로소득이든지 배당으로 가져 나오면 금융소득이든지 그쵸? 사업소득 아니에요? 맞죠? 어쨌든 갖고 나와요. 그러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매년 끝나는 거니까 내가 혹시 올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인의 이론을 그냥 쌓아놓고 배당도 안 하고 급여도 조금밖에 안 갖고 나오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 돈은 쌓여서 쌓이면 쌓일수록 세율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나중에 한 방에 갖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나중에는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죠. 내가 매년 여기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빼서 지금 세금을 내가 10%든 20%든 30%든 내는 게 나중에 50% 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근데 우리도 어때요? 당장에 지출이 없는 게 왠지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걸 나중에 50% 낼 걸 차라리 지금 20%, 30%로 내가 낼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 20%, 30%로 낼 수 있는 카드가 매년 한 장씩 있는 거예요. 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그게 카드니까. 그럼 올해 내가 안 내려고 줄여놨다면 내년이 되면 한 살 더 먹었죠. 올해 있었던 카드는 사라져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어요. 알지 못할 뿐이지. 남아있는 기간이 15년인데 내가 1년을 까먹었으면 14장밖에 안 남은 거죠. 1년이 더 가면 13장밖에 안 남은 거죠. 분위기가 근데 갑자기 왜 쳐졌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자, 13장 남았죠. 가면 갈수록 그 카드를 그냥 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를 만들어 드릴 때 우리는 뭔가 얘기할 거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지금 바로 즉시하는 게 가장 베스트로 유리하다. 그래서 뭐예요?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인데 사전 증여를 계획하셔야 된다. 사전 증여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어쨌든 미리 지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여 플랜을 해야 되고 상속 플랜을 해야 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죠. 그런데 미처분 잉여금 쌓여 있는 회사들은 거의 안 쌓여 있으면 우리가 만날 일도 거의 없잖아요. 쌓여 있으니까 100% 지금 이야기하는 스토리들은 다 먹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상속 생각 없어요. 회사 문 닫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증여할 필요도 없죠. 이 회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액션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정리하려고 해도 이걸 없애야 돼요. 상속을 하려고 해도 없애야 돼요. 증여를 하려고 해도 얘를 조정해야 되죠. 무조건 100% AP를 2차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를 전체적으로 어쨌든 파악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산이 증가했는데 결국에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 증가했다. 결국에는 자본은 어떻게 해서 증가하죠? 자본의 자본금은 거의 손을 잘 안 대죠. 자본금 말고 이익잉여금. 결국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매년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자산이 증가하는 각도만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산이 증가할 때 부채도 같이 그만큼씩 증가해줘서 자산 자체는 기울기가 한 2배 정도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은 증가하고 있네요. 자본 증가한 부분에서 부채 감소한 만큼 빼서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해졌죠. 그럼 이거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네요. 그죠? 매년 돈을 벌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있네요. 아마 급여도 현실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월급 500만 원, 많아봤자 10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을 것 같고, 배당을 제대로 한 번 한 적도 없을 거고, 결국에는 돈이 남다 보니까 굳이 이 시점 정도 왔을 때 21년 시점에 대표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야기했는데 타인 자본이 어쨌든 차입금이잖아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나가니까 그 비용이라도 좀 아껴야 되겠다. 왜? 대표님 생각한 거죠. 회사에 돈이 써봤자 이거 자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온 거야. 근데 부채는 뭐예요? 이자가 계속 나가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자산 개념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빨리 갚아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 일부씩 갚아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그대로 쌓이고 있고 자산의 각도만 조금 덜 원래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대표님이 어쨌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대로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점장님 맞나요? 아니에요? 파악 안 돼 있어요? 팩트 파인딩? 이제 더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매출이 보니까, 23억에서 결국에는 77억이에요? 네. 77억, 어쨌든. 여기서부터 한 10년 동안 거의 3배 이상, 3배 정도 증가했네요. 최근에도 여기 증가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산이 19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했잖아요. 자산이 증가한다는, 자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오는 거. 그럼 경영은 뭐예요? 자산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잘 포트폴리오를 짜서 관리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게 사업이겠죠.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영자. 그 결정하는 사람이 경영자겠죠. 그게 경영의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이 자산의 흐름 보면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걸 이용을 해서 매출액도 결국에는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공사업이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제조업이었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했는데 이 자산이 유동성 자산만이 아니라 비유동성 자산들도 증가했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20억 매출하려고 그러면 공장 하나면 됐는데, 그죠? 80억 매출하려면 공장 2-3개는 더 있어야만 다음에 계속 돌리더라도 가능하니까 유형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미처분 잉여금으로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건 맞는데, 이건 자본이니까 늘어난 만큼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 있을 텐데, 현금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유동성으로도 쌓여 있겠다. 대표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아니겠지만 너 80억 있는데 이거 빼야 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60억은 기계장치 그다음 부동산에 다 있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건 냅두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미처분여금 목표 금액을 정해야 된다. 제가 뒤에 가서 운전자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같은 이제 공사업이니까 실제는 하드웨어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여기에. 뭐 차량 운반부 정도나 뭐또 기계 설비 같은 게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당기 순이익을 봤더니 1억, 2억, 3억, 2억, 2억, 3억, 3억, 3억. 꾸준하네요. 그렇죠? 꾸준하게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매출액은 이렇게 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플랫하고 당기순이익도 약간 플랫한 느낌이네요. 그러면 요 시점 50억 정도 되는 거하고 77억 한 80억 되는 거랑 딱히 영업이익이 달라지지 않았네요. 이유가 뭘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뭔가 비용을 좀 부풀려 가지고라도 결국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조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적으로 원가율이 올라가고 요즘 좀 원가 비싸잖아요. 뭐 분양 하나 받으려고 그래도 보니까 비싸. 아니, 뭐가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 요즘 그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대요. 그리고 보니까 막 과제도 옛날 거보다 훨씬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죠. 그런 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WB에서 트리플 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죠. 소문자는 평가 등급이 아니다. 그냥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돌려가지고 뽑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B 플러스고 얘는 BB 이건 뭔가요? 점이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든 여기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이게 제가 바늘로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이게 하나의 멘트를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브리핑을 안 하실 거라고 한다면 보고서를 그냥 누군가에게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그럼 대표님이 이 포인트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니즈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마무리 지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를 레버리지 아까 제가 AP를 지금 한 5배 높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치가 25배까지만 넓히는 걸로 오늘 얘기할게요. 나중에 125배까지는 나중에 가더라도. 자, 그리고 봤더니 사내 이사 혼자 있네요. 그쵸? 주가는 12만 원이고 전체는 한 2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명이네요, 사내 이사가. 그럼 대표이사가 없죠? 그죠? 대표이사가 있으려면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 이사회의 대표가 대표이사니까 한 명이면 사내 이사일 거다. 뭐 이 정도 느끼고 가족하고 본인 이렇게 돼 있네요. 본인이 42%고 한 57% 정도는 이미 가족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합하면 거의 100% 되는 이 기타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상속증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포인트가 돼야 될 건 57%예요? 42%예요? 42%죠. 57% 이미 넘어가 있고, 그쵸? 이게 배우자가 될 건 아니면 자녀가 될 건 어쨌든 넘어가 있어요. 이름을 보면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건데, 이름이 지워져 있어서 제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어쨌든 현재 42%면 11억이고, 예상 상속세는 확 떨어져요. 예,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기본 50%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50%가 아니라 거의 10%,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금액이 좀 작아서. 자, 요거와 관련돼서 어쨌든 내용들이 나올 거다. 자,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회사마다 하이라이트가 다 다르게 나오죠. 저는 예를 들어서 상담을 간다면, 뭐, 미리 뽑아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저녁에 일이 많아가지고 못 봤어. 아침에 내가 출발하면서 보고서 발행하면 되죠? 지금 보고서 발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2분이나 걸려요? 10초면 나오던데 나는 요즘. 빨라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알았어요. 2분 나오는 걸로. 적혀 있는 거는 2분인데, 실제 하면 제가 볼 때 2, 30초 안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해놓고, 도착해서 주차하고, 저는 그냥 보면서 엘베를 타고 올라가면서 5분이면 이 하이라이트 된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보면 좋긴 하지만, 하이라이트 된 거를 위주로 와서 볼 것 같아요. 자, 왼쪽 보니까, 가지급금이 8억 5천. 단기 대여금이 6천. 합하면 한 9억 정도 좀 넘어가네요. 그쵸. 9억 정도의 가지급금이 있구나. 자, 가지급금이 여기 9억만 있을까요? 자, 매출 채권이 6억이 있어요.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없네요. 그러면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 뽑아보면 여기만 이렇게 안 돼 있고 매출 채권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평균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매출 채권이 과대 계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매출 채권 중에 일부가 부실화된 채권일 수도 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가지급금. 아시겠어요? 제 설명을 드릴게요. 좀 표정이 의아해하시니까. 자, 재고 자산이 있어요.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돼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재고 자산이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돼 있다? 평균보다 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도 부실화된 자산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산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억 8천이라고 재고 자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를 열어봤더니 한 1억 원치밖에 없는 거야. 그럼 8천만 원치 어디 갔어? 그럼 그게 뭐다? 가지급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명시하거나 단기대여금으로 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 자산에서 부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가지급금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대표이사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직접 갖고 나갔던 돈들일 경우도 있지만 나는 손도 안 대고 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가지급금만 몇 억씩, 10억씩 이렇게 쌓이는 데 있죠. 대표님 억울해요. 억울하든 말든 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가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에 되어 있다면 실제 이게 맞는지 요거 물어보는 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9억이지만 혹시 매출 채권에 한 1억, 재고 자산에 한 5천만 원 해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까지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될 수 있다. 자, 매출 채권은 상사 채권이잖아요. 결국에 상거래를 통해서 어쨌든 들어온 채권이잖아요. 혹시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채권 자체를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탕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산의 규모가 적어지는 것보다는 큰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냅두고 1년, 2년, 5년, 10년 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쌓이겠죠. 그런데 회사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 부족한 만큼 인정 못 받으면 가지급금이니까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급금을 터치할 때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규모를 넓힐 수가 있다는 거고 뒤에 가서 이 가지급금 9억 정도 되는 이 금액에 어느 정도의 약간 그 페널티가 있는지를 뒤에서 볼게요. 자, 부동산은 무조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해놨을 텐데 왜 중요하다고 해놨을까요? 우리가 상층법상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 부동산은 시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가를 모르죠. 당부가만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2억 6천인데 실제 시가는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10억으로 바꿔서 다시 재계산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부동산은 시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대표님이 시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집 있으세요? 집 있어요? 본인. 네. 집 있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빨리. 150원.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세요. 집이 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고 다 알아요. 뭐 민망해서 말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근데 팔 거예요는 물어보면 안 팔 거래요. 아니, 안 팔 건데 시가를 왜 알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대표님들은요, 부동산에 있으면요, 팔 생각이 없어요. 왜? 이 부동산 이 정도 규모면요, 공장 부지 정도나 될까 말까? 그냥 약간 간단한 공장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팔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땅값이 올라가고 주변 시세들을 알아서 야, 대략 한 20억까지 올라갔어. 이러면서 가슴에 품고 있어요. 물어보시면 돼요.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번 받아오셔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조정하셔야 2차 상담할 때는 제대로 된 어쨌든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부동산은요, 레버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국가하고 시가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건 체킹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매입 채무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가수금에도 하이라이트가 돼 있네요. 자, 가수금은 어쨌든 회사에다가 넣어준 돈이고요. 매입 채무가 하이라이트 돼 있다. 자, 마음속에 이걸 담아두세요. 매입 채무는 줄 돈이죠. 받을 돈은 매출 채권이죠.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줘야 돼요.
그죠? 자, 여기가 매출 채권이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매입 채무가 하이라이트 돼 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줄 돈 빨리 주고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돼 있을 거예요. 매출 채권 30일짜리 말고 45일짜리 이런 거를 좀 더 당겨서 15일 만에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고요. 그쵸? 줄 돈은요, 45일에서 60일짜리로 해가지고 결국에 외상으로 깔아놓는 게 유리할 거라고요. 왜? 상거래에서 결국에는 이자가 없거든요. 할인해주는 부분 조금 있지만 어차피 이자가 없어요. 야, 내일 줄때 50만 원만 줘봐 하는데 이자 줘요? 안 주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입 채무는 좀 많이 늘려야 돼요. 이게 뭐다? 비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차입금. 차입금이 아닌데 비차입 부채인 거예요. 결국 이자를 안 주면서도 부채를 쓸 수 있죠. 부채를 쓴다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레버리지를 쓴다. 레버리지가 지렛대죠. 결국에는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 쓰는 게 사업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데 이자 주는 돈 말고 이자 안 주는 돈으로도 쓸 수 있다. 그게 차입금, 여기 있는 매입 채무니까 매입 채무는 좀 넉넉하게 좀 높여놓고 달라 그러면 알았다 하다가 좀 늦게 주는 구조로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여기 있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차입금이 줄어드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회사의 모든 상태가 좋아져요. 신용 등급이 한두 등급이 높아져요. 그러면 현금도 편안하게 돌면서 차입금도 적어지죠. 이익률은 높아졌죠. 신용 등급이 높아졌죠. 반영하니까 또 이자율이 또 낮아져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게 재무관리의 기본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미처분여금은 어쨌든 하이라이트 들어와 있고요. 자, 보니까 손익계산서 잠깐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실제 어쨌든 조금 많아 보이니까 하이라이트가 돼 있겠죠? 이거는 어쨌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볼게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자, 이자 비용도 조금 더 나오나 보네요. 하이라이트 돼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단기순이익까지. 자, 이렇게 보고 빨간 거 뜬 거 볼게요. 파란 거 뜬 것도 좋은 거예요. 가서 칭찬해드리면 돼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빨간불 뜬 거, 이게 어쨌든 짧은 시간에 우리 포인트니까, 자본 대비 유보율 적정성 진단으로 봤었을 땐 빨간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자본 대비, 결국에는 당기순이익 대비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요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많이 회사에 쌓여있다라는 의미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방향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빨리 이걸 줄여야 되겠다라는 걸로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위에는 절대평가 분석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상대평가예요. 여기는 업종평균, 여기는 평가업체거든요.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의 전수조사를 다 한 것들을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업종별로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졸리시다. 이제 배도 부르시고. 네. 어쨌든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치하고 비교해봐야 되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랑 뭐 젊은 친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팀 또래 보이시는데 비교를 해서 야, 콜레스테롤 얼마인데 나 얼마야. 이러면서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업종 평균하고 비교해본다.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예금이 평가업체가 많네요. 느낌 같은 느낌이 와요. 불필요한 돈들이 좀 많이 쌓여있나 보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여기 봤더니 비율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평균이 22%인데 29%니까 많죠? 그죠? 결국에 비율 유동자산은 다 빼셔도 되고요. 여기에 예금의 평균에 좀 넘치는 것들은 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죠. 얼마만큼 뺄지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얘기 나누신다. 손익계산서도 한번 볼까요? 봤더니 매출 총이익이 높아요. 그쵸? 회사가 이익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영업이익은 봤더니 떨어졌네요. 결국에는 매출 총이익이 8% 높은데 영업이익은 1%밖에 안 높다라는 건 판매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요. 위에 앞에 이미 판관비에서 하이라이트 분명히 체킹돼 있었죠. 절대평가에서도 나오지만 상대평가로 봐도 상관비 부분이에요. 상관비가 뭐예요? 인건비예요. 과도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 인건비는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고정비예요. 매출에 따라 변동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높아져도 낮아져도 회사의 직원들은 우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표자가 실제적으로 미처분여 그만큼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 급여를 그만큼 안 갖고 나올 거라고 한다면
본인 급여 때문에 판관비가 높은 건 아닐 거다란 말이에요. 직원들의 급여가 높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체킹해 보실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직원들, 지금 제가 여러분 보스턴 컨설팅 그룹 아시죠? 몰라요? 아무튼 세계적인 3대 큰 컨설팅 그룹 중에 맥킨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거든요. 제가 CEO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갔었을 때 첫 번째 강의하셨던 분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한국 지사장이셨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표님도 50분 앉아 계신데 돌아가시면 직원들의 반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있으면서 저는 진짜 구석구석을 다 해결하는 컨설턴트인데 얘는 완전 그냥 장사꾼 수준인 거예요. 다 반을 자르래요. 회사가 돌아가면 남아있는 직원의 반을 자르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다가 약간 주춤에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자른 그 사람의 반을 다시 고용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기꾼 새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번째 타이밍에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기업 경영, 상속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 말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방금 제가 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직원이 적당한가 안 한가? 직원들은 맨날 일 많다고 얘기하고 궁시렁거리지만 보면은 딴짓하고 있고 뭐 집중 안 하고 있고 효율이 떨어져 있거든요.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판관비가 과도하다라고 하면 과도할 수 있어요. 왜? 업종 평균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되죠. 그래서 직원을 반을 자를 건 아니지만 한 30% 정도 잘라내버릴 수도 있죠. 자르고 한번 열심히 해. 그럼 너 이거 조금 더 인센티브나 줄게 했는데 돌아간다라고 하면 30%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또 나눌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봤더니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이 있고요. 부설연구소가 이건 뭐 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프린트가 그렇게 돼 있나 보다. 제가 체킹해 볼게요. 자, 벤처 인증이 없네요. 그 다음 메인 비즈도 없고 이너 비즈도 없네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내해 드릴 수 있죠? 저희 회사에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능력은 양호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보시고, 자, 신용 등급은 BB 마이너스, 그리고 현금 흐름 등급은 CR 3등급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업 활동 조달 현금 대비 부채, 잉여 현금 흐름 매출액, 그다음 현금성 자산 총 부채 이렇게 돼 있네요. 잠깐만요. 위에 숫자를 한번 볼게요. 현금이 7억이네. 당좌 자산은 23억이고 결국에는 매출 채권과 가지급금 단기대금 이게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현금성이 적게끔 보여지는 거예요. 당좌 자산 전체 중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거라는 건 거예요. 결국에 이 회사는 가지급금 정리하는 게 1순위여야 돼요. 신용평가를 할 때도 저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트리플 B까지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거에 맞춘 어떻게 보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만 조금씩 조정하잖아요. 신용등급은 한두 등급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인의 기업 가치 26억이고 주당 12만 원 정도 되고요. 자, 대표이사는 54세고요. 현재 아까 43%였나? 어쨌든 그 지분율만큼에 해당되는 게 11억. 현재 증여하면 2.7억, 상속세는 0.2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돼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매출의 성장률과 단기 순이익률을 적용을 해서 5년 후, 5년 후, 5년 후로 프로젝션을 하면 가치가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거예요. 19억, 31억, 51억으로. 우리가 과거에 다른 어떤 자료 같은 걸 보면 이 비율 자체를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 비율,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일반 비율을 쓰거든요. 제가 해놓은 거는 기업의 비율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이용해서 이 기업에 해당되는 프로젝션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을 체킹해서 정확한 금액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지금 하는 게 좋죠. 증여해야 된다면. 그죠? 자, 그래서 미리 지금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회사의 가치는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하려면 미처분여금이 줄어들어야 된다. 줄어드는 걸 매년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 빨리 써야 된다. 그럼 제가 대충 계산할 때 3년 동안 미처분여금 관리하자. 어떻게 엑시트를 할지에 대한 걸 하자. 3년 후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줄어 있을 테니까 진짜 증여하거나 상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남은 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정리하자.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총 한 4년, 5년 정도 기간 동안 프로세스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 장기의 뭔가 관리, 장기에 대한 상품을 이야기할 때 적절하게 아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상층법상 기업 가치가 실제 가치하고 연관성이 어떤 것 같아요? 상층법상 기업 가치가 실제 기업의 가치하고는 어떤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응? 많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층법상 기업 가치의 그 식이 있잖아요. 순자산 가치, 순손익 가치의 비율. 우선 기본적으로 순손익의 3, 그 다음에 순자산의 2를 주잖아요. 생각해보면 현재 가진 것보다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비중을 좀 더 준 거고요. 또 순손익 가치에서도 최근 거에다가 3 비중, 그전년도에 2, 그전년도에 1 줬죠. 최근 거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부여가 돼 있죠. 제가 봤었을 때 상층법상 기업 가치 그 식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의미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시가로서 꺼낼 만한 건 아닐 수 있겠죠. 자, 상층법상 기업 가치는 말 그대로 상속 증여법이죠. 상속 증여법은 뭐예요? 상속을 할 때나 증여할 때 계산식인 걸 불과하죠. 이 페이지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대표님이 스스로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궁금해 하신다면 얘기해 볼 수 있다. 봤더니 업종 평균 기준으로는 95억, 전체 가치로는 53억 정도 되거든요. 자, 95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95억은 자산의 가치예요. 부채가 얼마 있다 그랬지 아까? 전체 부채가. 부채가 12억이네요. 그죠? 95억에서 12억 빼면 83억. 시장 가치로는 83억의 가치가 있어요. 업종 내에서는.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는 여기서 빼면 40억 정도 되겠죠. 그죠? 우리 아까 상층법상 기업가치 평가했더니 28억이었지만 요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 기준으로 보면 40억. 결국에는 상층법상 가치보다는 한 30% 이상 더 회사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M&A 관심도 있고 M&A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알고 싶어 하죠. 요 장표 하나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회계법인에 5천만 원 줘야 돼요. 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죠? 그쵸?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어가는 건 괜찮죠? M&A가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걸로만 클로징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됐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M&A를 하기 위해서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조금 마사지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바는요,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우리가 기회비용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 앉아 있고, 집에 가셨거나, 밖에 계시다라고 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대상분들을. 아니면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의 가치와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거의 가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기순이익이 아까 뭐 2억, 3억 나왔다. 괜찮을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자산을 여기다가 사업하지 않고 딴 데다가 코인 같은 데다가 투자하면 몇 배로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그럼 그 수익 난 만큼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기회비용. 그걸 고려해야 정말로 이 기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죠. 그게 에바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어쨌든 지금 보면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000원이니까 8,100만 원이네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쵸? 당기순이익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은 5억 뭐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4, 5억. 그런데 1억이 안 돼요.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보면.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 자체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워낙에 많이 보고 있는 비율 분석. 다 파란불이니까 빨간불만 보죠. 매입 채무 회전율은 빨간불로 되어 있네요. 결국에는 줄 돈 너무 빨리 들이고 있네요. 결국에 줄 돈 좀 늦게 주면서 차입금을 좀 더 줄이고 그 이자 비용을 좀 더 줄이는 게 회사에는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율 분석으로 보면. 자, 여기는 다 빨간불이네요.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면에 있어서는 아까 플랫하게 갔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빨간불로 돼 있었네요. 그러면 아까 성장을 좀 하다가 최근에 약간 플랫하게 그냥 유지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율 분석으로만 보면 회사가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네요. 그쵸? 자, 그리고 보면은
원재료비가 2.4% 증가했어요. 상가비는 21% 증가했네요. 결국에는 아까 절대평가, 그 다음에 상대평가 상관없이 전년도에 나와 비교했었어도 판관비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결국에는 왜 판관비가 이만큼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표님은 의사결정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원재료비는 조금 올라갔어요. 그쵸? 2.4%. 그죠? 왜 올라갔는지 정도만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미처분기여금, 지금 19억이었는데, 상법상으로 해서 총 배당 가능액은 18억으로 잡고요. 일시에 배당을 하게 됐었을 때는 6억 3천. 10년을 분할하게 되면 3억 2천. 결국에는 35% 세율에서 18%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걸 배당을 안 하고, 결국에는 10년 후에 일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 35%를 내야 되죠. 근데 내가 10년 동안 쪼개서 하면 18%죠. 그러면 여기서만 하더라도 17%의 세금을 아낀 거예요. 배당을 꾸준하게 내가 하는 정책을 폈느냐 안 폈느냐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세금이 17%,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반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가이 이거 전문 용어죠.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족 배당, 가족은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4명으로 늘린 거예요. 지금은 주주가 2명이지만 2명 더 늘리는 거 어렵지 않죠. 1%라도 지분 증여하면 되잖아요. 이 회사 정도 규모라고 하면 1%를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없을 거고요. 차등 배당으로 하더라도 가능해요. 우리 뭐 차등 배당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안 끝났어요. 금액이 기본적인 언더, 한 1억 언더에서는 얼마든지 차등 배당을 이용해서도 분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분산 효과를 봤더니 14%까지 떨어지네요. 일시에 배당을 하더라도 26%까지는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배당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전체 19억 중에서, 자, 잠깐 내려갔다 오죠, 뭐. 계속 나중에 얘기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운전자금이, 이거 보고서 언제 뽑으신 거예요? 어제요? 확실해요? 이상하다. 이거 제가 바꿔놨는데. 자, 우선은 요거 오늘 다시 뽑아보세요. 이거 바꾸는 걸로 뽑힐 것 같긴 한데, 이게 숫자가 제가 마이너스 값 나오는 거를 안 나오게끔 하려고 바꿨었는데, 여기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꿔놨거든요. 다시 뽑으면,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이만큼 안 나와요. 해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77억에 70억, 75, 67, 77, 49. 여기가 한 5억. 5억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숫자 너무 크게 나왔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운전자금은 5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19억 있죠. 그죠? 이처분위에 19억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세요. 아, 정리가 안 되죠. 그죠? 현금성으로 봤더니 당사자한테 23억 있어요. 이거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이 중에서 5억은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5억을 뺀 나머지 금액 18억만큼 정리가 가능해요. 19억 조금 언저리네요. 그렇죠? 아, 이런 회사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업이잖아요. 공사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면 이만큼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운전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사업이 어떤 거예요? 수주 따와서 하청 주문되고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다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잖아요. 운전 자금 자체의 중간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 자금이 방금 5억이라고 하면 한 바퀴 도는데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한 바퀴 일을 돌리는데 그러면 5억 썼어요? 그러면 5억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 그 다음 바퀴 돌리면 되죠. 5억만 평균으로 유지가 되면 이 사업은 굴러가는 거예요. 5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뭐다? 회사에 현금성으로 쌓여 있다면 그건 비효율 자산이다. 그 돈만큼은 무조건 빼야 된다. 대표님 왜 안 빼셨어요? 세금 때문에 안 뺐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뺀 다음에 회사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수금으로 다시 넣어드리면 된다고요. 왜? 매년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안 쓰고 지나버리면 나중에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매년 그 카드를 쓰면서 돈을 뺐어요. 근데 회사에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거나 뭐 대단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회사에 돈을 넣어주잖아요. 가수금으로 넣어준 돈을 뺄 때는 세금이 안 나오죠. 언제든 그 카드를 이미 제대로 썼고 이 돈을 그냥 바로 갖고 나올 수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죠.
아니면 진짜 회사 규모로 가겠다라고 하면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돈은 미리미리 매년 정리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자, 그래서 이게 어제가 아닌데 며칠 전에 뽑으신 것 같은데 느낌에 제가 며칠 전에 받고 난 거라. 자, 그래서 그렇다. 자, 그다음에 가지급금 했더니 9억 정도 있었다 그랬죠. 그럼 9억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보면 인정이자 4.6% 했더니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만큼은 상여 처분인 거예요. 상여 처분이라고 하는 건 급여로 나간 거 준 거랑 마찬가지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는 의미고 혹시 바로 상여 처분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지급금에 다시 얹어져요. 매년 4천만 원씩 계속 가지급금은 증가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고 안 갚게 되면 상여 처분이 되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4천만 원은 소득 처분 받는다. 받았더니 추가 소득세는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법인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차입금이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다면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 금액만큼은 우리가 이자 비용 내고 있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안 해줘요. 이해되세요? 차입금이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너 사업한다고 돈 빌려갔잖아. 그래서 사업한다고 돈 빌려준 거에 이자 낸 거, 그래서 비용 처리해 준 거야. 그런데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려고 그 돈을 돈놀이를 하니? 그거에 대해서 왜 비용 처리를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줘 해서 비용 처리를 안 해주는 거가 여기에 해서 2,600만 원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추가 법인세는 550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저도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넌 직접 건강보험 하고 있는데 추가 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했어. 다 합했더니 추가 세금만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매년 2천만 원 세금을 이 가지급금 때문에 내고 있는 거다. 지금 안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도록 누적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느껴져요. 대표님 급여가 얼마인지는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 크레탑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섞여 있으니까요. 물어보셔야 되죠. 자, 제가 최근에 강의한 거에 보면 월 2천 급여를 가져 나오면 연봉이 2억 4천이죠. 실제 실효세율로 따지면 15.9%밖에 안 나와요. 법인세 차감 효과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19% 법인세라고 할 때 법인세 차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15.9%예요. 2억 4천만 원을 갖고 나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까지 갖고 나와도 2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 걸리게끔 간 그게 15.4%예요. 15.9%면 거저 가져 나오는 돈이에요. 그 돈을 충분히 매년 급여로 갖고 나오고 그러면 미처분양금이 그만큼 안 쌓였겠죠. 덜 쌓이겠죠, 앞으로는. 또 쌓여있는 것만큼은 아까 배당으로 쪼개서 갖고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돈들이 모여지겠죠. 그 돈으로 이 가지급금 9억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표님, 가지급금을 얼마 기간 동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3년, 5년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만에 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왜? 1년 만에 하게 되면 우리 보험 상품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한 5년 잡고 9억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익 소각이나 뭔가 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는 해결하자. 한 4억 정도. 남은 5억을 5년 동안 매년 1억씩 가지금 해결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가지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만큼 급여와 소득들을 가져 나오는 걸로 플래닝을 해준다.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서 모든 솔루션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 기업의 불필요한 자산은 줄어들어 있죠. 다이어트 돼 있죠. 자산 가치, 기업의 가치는 줄어져 있죠. 상속 증여를 하더라도 알맹이만 넘겨주는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었었을 땐 굳이 넘겨줘야 된다면 상속 증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중소기업은 상속 증여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아예 나중에 회사를 정리를 해서 털어버려도 될 만큼 다이어트를 시켜놔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없애야 될 게 뭐예요? 미처분여금을 최소화시키고 두 번째는 가지급금을 제로로 만든 상태여야 그냥 회사 문을 닫아도 부담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선택권이 주어진다. 근데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자녀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일구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회사가 지금 좀 작으니까 이렇게 얘기되는데 300억이야. 유형자산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한 150억, 200억 대. 안 되죠? 그런 회사는 어쨌든 넘겨줘야 되죠. 하더라도 거기에 불필요한 미처분여금들은 줄여서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지 부동산을 넘겨주듯이 회사도 실질적인 실질 가치를 넘겨주게끔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지급금. 자, 그래서 급여 상여와 배당, 퇴직금, 이거를 다, 이렇게 잘 밸런싱을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내를 드리면서 전통적인 저기 CO 플랜을 얘기 좀 나눌 수 있고, 자, 이건 뭐 상속증여와 관련된 건데, 평균상 자산이 지금 7억이고 유동부채는 한 요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필요 자금은 부족하지 않다. 요 정도가 돼 있는 그 회사가 좀 작아서 그래요. 부채에 비해서. 자, 그리고 월납보험료 500만 원을 하게 되면 연납 6천이고 법인세 차감 효과는 1254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이거 500만 원이 아니라 월납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이거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경영인 정기보험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영인 정기보험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종신보험으로 하면 종신보험을 한 20, 30% 정도가 그 비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산 처리를 하는 걸로 구조로 돼 있죠. 그럼 이건 좀 달라지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큰 효과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 증여 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전 증여 아까 11억 있었죠. 40한 몇 퍼센트 되는 거 그거를 증여하게 되면 2억 7천이에요. 그래서 24% 부담률인데 우리가 요거를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해서 비업무용 자산이 10%라는 가정하에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했더니 1,400만 원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세금이 결국에는 2억 5,800을 줄일 수 있어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만 이용해도 현재 시점에 이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데 세금을 아예 다 안 내고도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승계 지금 보면 지분이 반이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분도 넘기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전 증여 말고 증여 특례를 이용해서 세금을 이렇게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면 이 사전 증여뿐만 아니라 일반 사전 증여뿐만 아니라 증여 특례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가업상속 공제, 사전 증여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저한테 맡겨달라.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되셨죠? 자, 운전자금은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바꿔놓은 거니까 다시 뽑으시면 나올 것 같고요. 자, 뒤에는 뭐 손익분기점, 민감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것들이 제가 강의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죠. 10%의 AP가 5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건강검진을 저기 작년에 받은 게 있는데 한 20페이지 정도 그 결과지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PDF로 저기 다 공유해 드릴까요? 필요하신 분. 제 건강검진 받았던 게 있다고요. 작년에. 보내드려요? 싫죠? 관심 없죠? 근데 여러분들 피 검사를 딱 했더니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혈당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뭐 건강 아니면 성격 테스트까지 재밌게 해놓은 게 한 장짜리가 있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자기 거는 그 간단히도 보고 싶어 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이 보고서 들고 갔었을 때 대표님들 반응은요. 갑자기 지갑을 열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신 분도 있어요. 너무 고맙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고 왔냐. 이렇게 알아봐주고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요. 밀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직접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던져버리고 상대방이 피드백 오게끔 기다려도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네 하고 내가 보다가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니즈 환기를 해서 이건 뭔지 그러면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와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냥 1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투하하는 리소스에 그거를 확률을 높이고 비율을 줄여 나가는 걸로 해서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눈빛들이, 뭔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눈빛들이었어. 그래서 제가 강의를 조금 했는데, 강의는 좀 더 보시고, 나머지 하나 기업은 보지 말고요. 음? 그래답을 잠깐 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죠. 네. 안 쓰시는 분, 지금 보고서. 그럴 줄 알았어요. 손 안 들 줄 알았죠. 네. 자, 이렇게 보면 기업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아무거나 해보죠. 뭐 세안 이렇게 세안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업에서 쭉 뜨죠. 더보기 누르면 더 쭉 나오겠죠. 네. 세안에 이거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검색하고 싶었다. 그럼 이정환이죠. 그냥 세안하고 띄우고 이정환이라고 치면 이거 하나만 뜬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요. 그리고 레포트 신청을 생성을 하면 2, 3분에 적혀 있지만 금방 나올 거라고. 자, 어쨌든 이렇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에 가면 지금은 얘는 지금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겠지만 보고서가 떠 있겠죠. 네. 자, 여러분 결산전 보고서 쓰세요? 이 보고서조차도 아직 잘 못 쓰는데 결산전 보고서를 쓸까 싶어서 내가 결산전 보고서를 알려드리려고요. 자, 이게 제가 요거 제가 검색을 언제 한 거야? 2월 14일 지난주 금요일 검색을 했던 거거든요. 얘에 대해서 지금 23년도 자료까지만 올라와 있죠. 24년 자료가 없잖아요. 자, 제가 이게 AP가 아니라 한 번은 만났고 아시는 기업이라 그랬죠. 전화해서 대표님 24년도에는 매출 얼마나 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죠. 아까 77억이었는데 지금 이 회사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잠깐 볼게요. 매출액이 이 회사를 잘못 골랐네요. 다른 걸로 볼게요. 이걸로 해볼까요? 자, 클릭을 했더니 매출액이 뭐 이렇게 커 이건 또 8천억이에요. 어쨌든 회사가 그렇죠? 자, 근데 대표님 8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80억인데 물어봤더니 작년에 생각보다 괜찮았어. 한 100억 했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1년하고 지금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거 갖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쵸? 그 사이에 암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뭐 회사가 그쵸? 그래서 지금 걸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결산자 보고서 생성 있죠. 네. 클릭을 해요. 봤더니 지금 1,000원 단위지만 1,000원 없다고 하고 1,000원 없으면 너무 작네. 어쨌든 8,000억인데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 한 9,000억 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9,500억 했어. 또 지금 시점이면 손익계산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제가 이걸 쓰라고 한 게 언제냐면 작년 11월에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1월, 12월 되면 예상 매출액이 있거든요. 거의 98% 정확도로 대표님 알고 있어요. 모르면 대표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9, 5, 000, 000 이렇게 됐다. 라고 하고 다른 건 변한 게 없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도 뭐 액면가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결산자 보고서 생성 이렇게 누르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23년 자료가 까지밖에 없었는데 24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요. 매출액만 집어넣는데 손익계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만들어져요. 그걸 다 넣어서 보고서가 다시 만들어져요. 상증법상 기업가치도 24년을 집어넣은 걸로 계산이 나와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한 중순까지도 크레탑에는 24년 자료 안 올라와요. 그 기간 동안 타사에서는 다 23년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거 뭐 1년도 넘게 지났던 숫자를 가지고 나름 평가가 맞아? 막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는 그냥 매출액만 물어보면 아니면 AP를 가서 초에 갔어요. 대표님한테 23년 자료 보여주면서 24년 자료로 보고 싶으세요라고 물으면 그러고 싶다 그러겠죠.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넣어서 하면 지금 리스트로 가볼게요. 뭐 넣었죠? 요거죠. 아직 생성 중인데. 얼마 안 걸려요. PDF 굽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걸리지 1분이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 보고서를 바로 보여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PDF로 전달해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산전 보고서를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고 자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업과 관련돼서 방금 봤는데 이 회사가 조금 궁금하다. 내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조언 요청 작성이라고 있죠. 조언 요청 작성이라고 여기 물음표 달린 거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방금 그 업체가 정보가 뜨죠. 그에 대한 대표이사 정보부터 재무 정보가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와 관련돼서
여기에 궁금한 게 앞에 아까 그 회사라고 하면 가지급금, 네, 가지급금 여기에 9억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고 아까 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적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첨부할 필요하면 첨부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 있는 PM님들이 조언을 요청을 한 거죠. 그 기업과 관련돼서. 그거를 본부장님이 바로 받아요.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거나 카톡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면 자료가 없잖아요. 말로 설명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전달 받으시면 본부장님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보고서를 다 봐요. 또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여기에 여기 리스트, 여기에 아무거나 좀 눌러서 여기에 메모 같은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회사와 관련된 내가 중요한 메모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보니까 나보다는 좀 더 경험 있으신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 보고 그와 관련돼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에 솔직히 오후 늦게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모여서도 힘든데 데일리하게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영업적으로 지원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은 30인데 앞으로 계속 커갈 거야. 35, 40 커갈 거야. 한 방에 크진 못하죠. 커가는 동안에 70이신 우리 단장님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저 대단하신 분의 그 노하우들을 조금이라도 부여받아서 내 활동의 성과들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건을 내가 하나 처리하고 나면 제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다. 요거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내가 올리면 내 위에 본부장만 보고 있어. 옆에는 아무도 못 봐. 형제들은 못 봐. 형제 자매는 못 봐요. 내 아버지는 볼 수 있어. 할아버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아버지랑 주고받는 이런 조언과 이런 내용들을 이게 카톡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위에 할아버지도 보고 야 그러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하고 팁을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늘 주게끔은 안 돼 있지만 단장님이 보시고 하면 알림톡이 오거든요. 아, 둘이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네?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이 회사 이거 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라고 하고 팁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혼자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가 아니라 함께 다니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혼자 가지만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마지막에 홈에 교육, 제가 교육을 안 들으시니까 교육 부분 들어가면 맨 밑으로 내려가면요. 요거 1번, 2번. 이게 제 토요 특강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보고서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게 한 2시간 좀 넘게, 2시간 넘게, 한 2시간, 5시간 정도 될 거예요. 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인터넷 강의 들으려면 사무실 들어와야 되죠. 이건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운전하고 하루에 2~3시간씩 다니시잖아요. 그냥 켜놓기만 해도 귀에 들어오죠. 집중하고 싶을 때는 또 집에서 한번 집중을 하도 좋고, 이렇게 공부하고요. M&A 1시간짜리로 M&A를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이제 간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간다음에인데, 하는 단마다 형식이 틀려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강의가 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진짜 조금 깊이 있게 논의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업단의 간담회들 했던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매뉴얼과 관련돼서 그래답 지금 얘기 드렸는데, 알 것 같지만 잘 모를 것 같아. 아까 제가 하나 보여드렸던 건, 손익계산서, 매출액만 집어넣었죠. 손익계산서를 다 집어넣는 것, 보여드렸는데. 기업 리스트에 아무거나 누르고요. 자, 여기 플러스에서 우리가 결산전 보고서 생성하잖아요. 매출액만 바꿨죠? 지금은 손익계산서가 다 나와 있어요. 크레탑에만 자료가 없을 뿐. 손익계산서 여기 항목들을 다 집어넣으면 97%의 정확도로 모든 게 만들어져요. 재무상태표까지 나와 있는 회사들은 있어요. 크레탑에 안 나왔어도. 그러면 옆에 있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있죠? 여기다 숫자 넣으면 99.99%로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타사는 몇 개월 동안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 요거와 관련된 매뉴얼 등을 제가 교육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교육에 제가 여기에 그래답 여기 매뉴얼이죠. 지금 요 들어가시면 방금 이 우리 매뉴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담회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결산적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멘트를 하는지 제가 강의했었던 거 올려놨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자금 엑시트, 배당 컨설팅.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배당 컨설팅이죠? 가지급금이죠? 자기주식 취득, 청산 컨설팅, 차명주식 해결, 정관 컨설팅, 가업 승계까지 5분 정도 되도록 제가 RP를 적어놨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스크립트가 올라가요. 그리고 밑에, 자, 듣기 싫죠? 자, 여기에 제가 DOC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스크립트를 적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성무님 스타일로 적어놓은 거야. 조금 수정하고 싶어. 내가 이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나만의 언어로 바꿔. 그리고 나만의 목소리 딱 녹음해.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익숙하게 들으면 되죠. 이런 주제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주제들로 제가 가업승계, 정관, 차명주식, 청산,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배당 컨설팅, 법인자금 엑시트까지 다 올려놨다고요. 활용해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임원소득 플랜. CO 플랜 옛날 버전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CO 플랜이 다시 좀 대두될 수밖에 없죠. 경영정기보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원소득 보상 플랜과 관련돼서 강의해 놓은 걸 올려놨어요. 이걸 한번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겠죠. 이 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배당이나 뭐 급여나 퇴직금이나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꽤 자세하게 잘 해놨고 자료들도 꽤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결사를 활용한 영업 전략, 또 이것도 올려놨죠. 보시고. 자, 법인 자금으로 상속을 준비하기, 종신보험을 법인에 파는 컨셉과 관련돼서 제가 올려놨고, 저희 인터넷 자료실에 들어가면 리플렛으로 해서 상담 꺼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또 간담회고, 최근에 우리 이사님하고 해서 CEO 특강 했었던 것도 잠깐, 강의했었던 것. 이걸 왜 제가 올렸냐면, 어차피 CEO 모여 있는데 이야기했으니까 약간 니즈 환기하듯이 아니면 분위기도 좋게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가다가 중간에 내용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RP랑 똑같죠. 여러분들 가서 그러니까 참고를 하라고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키워야만 결과가 나온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거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마이크가 없으면 너무 힘들다. 자, 얘기하세요. 네. 이제 요 정도로는 저는 마무리하고, 보고서는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걸로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아까 질문 아니고요. 저 권위자 아니에요. 건의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답이 전반적으로 글씨체가 작은 것 같은데, 네. 대표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글씨체를 결정할 때도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해봤어요. 그런데 모양이 안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이로 뽑으세요? 아니면 종이로 뽑으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A3를 뽑더라. 자, 그 다음 컴퓨터로는 키워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요 정도가 딱 적당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근데 약간 여백의 미가 있어야지 예뻐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만 알고 있다. 그럼 그것만 입력해도 다른 것들이 추정이 되나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있고 뒤에 당기순이익도 있다? 그럼 또 당연히 가능하죠. 다른 추정되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전년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비율 있죠. 그거대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80억이었어 손익계산서. 그럼 80억의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서 70억 비율들이 있을 거잖아요. 올해 100억이라고 하면 그 비율대로 그대로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액이 80억일 때와 100억일 때 이 비율이 같을 수가 없어요. 변동비는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할 거고요. 고정비는 그대로 있을 거라. 제가 그거를 다 뜯어서 그 비율들을 뽑아서 프로젝션 해놓은 거니까 매출액이 올라갈 때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치하고 다를 수는 있죠. 사실은 이게 좀 규모가 조금 크다. 한 200억, 300억 된다라고 하면 거의 정확해요. 근데 100억 언더 50억 정도 되면
사실 그해 좀 많이 좀 다른 액션들을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값들은 우리가 미리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익계산서까지만 대표님한테 받아버리면 97% 정확하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손익계산서가 정확하면 당기순이익 나왔죠. 당기순이익이 미처분에 더해진 것만큼 재무상태표는 늘어났겠죠. 자산 부분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자산의 제가 배분을 조금 다르게만 해놓은 거니까 그 비율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까지만 들어와도 우리는 미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국립기관으로 국립국에도 운동을 네. 손익계산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요약 손익계산서에다가 쳐넣으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하나 넣으셔야죠. 왜냐하면 없는 자료인데 당연히 넣으셔야 되죠. 네. 네. 제일 앞장 표지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왜요? 너무 없어져요. 그래요? 제일 앞장 표지. 그럼 고민해볼게요. 네. 진짜요? 네. 어떻게 해서 드리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지금까지 네. 필터가 레이저가 이제 대기가 올라왔는데, 프린트 기가 안 좋죠. 네, 상당히 안 좋아요. 있을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파란 게 네, 전체적으로 이게 막 보라톤이잖아요, 다. 네. 우리 회사 그게 보라색이라서 그걸 톤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 근데 너무 안 됐어요. 이게 느낌이 안 들죠? 되게 단나무리 같은 느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의 또 약간 세련됨 또 있어서 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필터가 아닌 일반 필터를 뽑아가지고는 대표한테 못 보여줄 정도로 보면, 그런 프린트기를 어떻게 좀 근데 좋은 걸로 하셔야 돼요. 낚아. 저건 네. 할까요? 네. 출력 못하게 보면 네. 아, 그래요? 네. 자, 제가 디자인은요, 이거 디자인 바꾸는 것도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거면 일이 커지니까 우선 쓰세요. 쓰다가 제가 3차로 제가 지금 할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이걸 묻어가지고 맥주가 만들어놓으면 다 우리 갖고 사람이 갔는데도 다른 보고서인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선택한 게 안 쓰세요. 네, 뭐 아무튼 자 이렇게 하고 자 질문 더 있어요? 그러면 20세컨도 매출액을 넣어서 그 자리에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뽑아갈 거잖아요. 뽑아가도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1분 말에도 나오죠. 어떤 걸 얘기를 해주면 그거 아까 제가 가결산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 강의해놓은 거에 들어가면 결산 전이죠? 그러면 난 아직 발표 전이야. 나를 공개하기 전이야. 점도 좀 빼고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좀 잘라서 예쁘게 결산을 마무리 지으면 누군가가 평가를 할 때 좋게 평가하겠죠. 그게 신용등급이든 은행이든 그렇게 하자. 그게 뭐다? 아까 저기 빨간불 뜬 거. 그죠? 하이라이트 된 거. 조금씩 손 볼 수 있으면 손 보고 결산하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본 보고서 분석하는 거랑 가결산 분석하랑 똑같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 제가 엎드려 절받기 프로젝트랑 죽은 명함 살리기 프로젝트를 제가 자꾸 얘기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서랍에 열어보면 죽은 명함들 엄청나게 있어요. 제 집에 지금 요 하얀 봉투에 종이 봉투에 명함이 한 6,000장 있어요. 기업 명함만 한 4,000장일 거예요. 명함집 있는 것만 해도 한 10,000장 있을 거거든요. 죽었어요. 제가 10수년 동안 있었던 명함들이거든요.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명함들이 쌓여 있다고. 근데 어떻게 다시 살리고 싶잖아요. 우리 영업하는데 쓰고 싶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월요일 날 내가 아침에 집이 갔다 왔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요. 왜 저녁에 어차피 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갔다 올 필요 없잖아요. 왔어. 내가 명함 100장을 꺼내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글에다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대표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보고서를 뽑아요.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번호는 안 바뀌어요. 바뀐 분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 네 자리로 바뀌고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 번호 그대로 써요. 그 사람도 그대로 쓸 거예요. 큰 문제가 없으면 카톡으로 보고서를 보내버려요.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저 안 본 지 한 5년 지났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겠죠. 나도 당신 기억 못해요. 하지만 잘 지내시냐?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또 이제 한 20년 주년 돼서 좋은 기업들 뽑아서 이런 거 무료로 좀 보내드린다. 원래는 보통 300만 원 받고 보내드린 보고서다. 대표님을 위해서 보내드리니까 경영에 참고하셔라 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연락 드릴게요. 딱 이렇게 남겨. 보고서에 표지해 봤더니 송윤순 지점장님 핸드폰 번호 딱 적혀있네. 받았어. 얘는 누구지? 근데 카톡이니까 사진이 있어. 얼굴이 드러났죠.
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 얼굴을 봤어. 그러면 기본 여러분 카톡 사진도 잘 관리하세요. 예쁜 걸로만 좀 올려놓고. 자, 어쨌든 봤어. 궁금해. 물어보고 싶은 누구한테 물어봐. 여기다가밖에 못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면 바로 약속이 잡히고 콜드콜로 가는 것보다 이미 70% 정도 진도가 여기서 바로 만들어져요. 또 본인이 궁금한 걸 스스로가 니즈 관계를 다 했죠. 건강검진표를 내가 받았는데 빨간불 뜬 것들을 막 봤어.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랑 어딘가 안 좋대. 이거 막 검색을 해. 아무리 봐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결국에 나의 검진해준 의사한테 전화해서 한번 방문해서 상담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와서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무를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DB 받았으니까 갔다 오고 갔다 왔으니까 2차 약속 잡아가지고 누구 데리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더 효율적으로만 만들면 이게 120, 500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절대 제가 뻥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죽은 명함 살리기 프로젝트. 두 번째는 현장 DB 받아서 가잖아요. 딱 갔어. 봤더니 너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단기 순위 3천만 원이야. 별거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딱 갔는데 회사 간판도 별로잖아요. 옆에 봤더니 좋은 회사가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이 기업을 가야 되지만 이 기업 있는 거를 바로 요 그래답에서 보고서를 신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갔다 와요. 들어가서 5분을 했건 30분을 했건 1시간을 했건 열심히 해. 나왔어요. 보고서가 지금 다 4개, 5개 나와 있겠죠. 내가 뽑은 만큼. 여기 똑똑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대표님 보고서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얘기 좀 하세요. 시간 없어요. 보고서만 드리고 갈 거예요. 드리는데 방법이 뭐예요? PDF죠. 뽑을 수가 없죠. 명함을 받아야 되죠. 대표한테 명함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보고서를 전달했으니까 내가 DB를 만들었죠. 허접한 회사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회사 DB를 만들었죠. 대표님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지 마요. 나는 바쁜 사람이죠. 그죠? 그냥 그것만 주고 본인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나중에 연락 오면 가면요. 20%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했다라고 하면 한 달만 지나도요. 여기서 DB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DB 받아갖고 이런 DB 주냐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왜 좋은 회사를 몇 개나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종합직고 유아직고 기본이 있잖아요. 어떤 걸 보는데 자, 그거는 각자 선택을 하세요. 제가 봤었을 때 지금은 24년 딱 지금 결산하는 타이밍이니까 24년 자료까지 밖에는 우리가 못 만들죠. 그럼 종합으로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25년도 8월이야. 그럼 벌써 4년도 자료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본이나 요약 정도를 주고 사실은 종합이 있습니다. 그 종합은 제가 다음번에 올 때 드릴게요. 라고 하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뒤에 보면 아까 BEP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좀 있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쪽은 우리가 좀 약간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괜히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빼놓은 게 기본이잖아요. 종합보다는 기본을 이용해줬죠. 근데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건드릴 거면 많이 보여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전략적으로 사용해보시면 되겠다라는. 엎드려 절받기는 방금 같은 게 엎드려 절받기거든요. 가가지고 달라고도 안 했고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대표님 이거 드리러 왔어요 하고 뒀죠. 근데 대표님이 나중에 뭐예요? 물어보죠, 역으로. 그래서 내가 엎드렸는데 저를 받는 격이다 해서 엎드려 절받기 프로젝트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나의 똑같은 1시간, 똑같은 하루에 반나절을 썼는데 효과는 제발 좀 5배, 25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내 패턴화 시키고요. 제가 지금 4월달 정도부터 해서 토요 특강을 기본 법인 과정, 전문가 과정, 그다음에 심화 과정, 가업 승계 전문가 과정과 또 약간 응용 과정 이런 것들을 올해 좀 포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복습해도 좋고 나는 근데 좀 기본기를 좀 다지고 싶은데 부족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제대로 다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같이 좀 따라서 같이 하면 언젠가는 이상하게 그 에베레스트산 기억나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 있다니까요. 언제 가겠어? 언제 왔어? 하고 와 있다니까요. 좀 그거 하자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 놓아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